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도 건축시공기술사를 취득한 연희정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꿈은 없었고요. 목표라고 할 것도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고 제가 어떠한 것을 꿈꾸기에는 좀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수능을 보고 왔을 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대학을 보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좀 절망했지만 제가 부모님의 사정도 알고 가정 환경을 알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다닐 수 있는 학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가야 됐거든요. 2002년도에 한국교통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충주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좀 더 넓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간절했습니다. 제가 형편으로 인해서 선택한 학교이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편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상황은 변함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학교들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있는데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대는 이제 못 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서울시립대학교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그 당시에 편입을 전공시험을 봤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영어랑 학점이랑 일정 테스트를 봤는데요. 영어 공부랑 전공 공부를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러 갈 때 첫 차를 탔어요. 아침 7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밤 10시에 막차가 있는데 막차를 타고 집에 오고 이런 식으로 편입 공부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편입시험을 봤고요. 서울시립대학교는 보결 2위더라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일정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 서울로 대학을 갈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기뻤고요.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됐습니다. 부모님께 너를 대학에 보내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제 삶을 제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편입을 하고 나서도 저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숙식 해결부터 용돈까지 학비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언니가 결혼을 했고요. 서울에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제가 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나에게 방 한 칸을 줄 수 있겠냐. 언니도 항상 저의 이런 사항들을 알았기 때문에 흔쾌히 방을 내주었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타지 않으면 학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밥값과 교통비 그리고 또 전공 서적만 해도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거나 공강 시간에는 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저녁 시간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집에 와서는 새벽까지 과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6자매 중에 5번째 딸이에요. 저희 부모님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도 없었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저의 세밀한 감정을 물어봐 주시진 않으셨지만 저를 항상 대견해 하셨어요. 스스로 대학을 가고 신경 쓰지 않아도 자기 삶을 잘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때 건설사업관리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고요. 내가 이것을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편상으로는 취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조교 선생님한테 오는 기업체 추천서들이 저한테 1순위로 오긴 했지만 갈등이 많았습니다. 공부를 더 할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전공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알아보게 되었고 제가 건설사업관리를 전공하고 싶은 마음과 비전과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메일을 드렸고요. 연구실 생활을 열심히만 한다면 학비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실에서 지원이 되니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듣고 대학원 진학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2월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2006년도 3월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설관리연구실에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또 일을 하는 방법,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2월에 대학원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구실에서 남아서 연구실 생활을 좀 더 하다가요. 2008년도 8월에 건강건축 건설사업관리본부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건강건축에서 약 2년 3개월 정도 재직을 하다가요. 월급이 좀 밀리는 상황이 생겼고요. 경영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겨서 아이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업무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본 것 같아요. 항상 느꼈던 갈증은 내가 현장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현장을 나가고 싶다. 그런데 본사 업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현장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소천하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소천으로 인해서 제가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힘들었고요. 회사 제도를 활용해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책임지기에도 버거운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살피는 여유가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휴직을 하고 나서 복직을 하게 된다면 현장으로 가고 싶다, 현장 일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행히도 인근 현장이 있어서 그렇게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서 공무 대행을 하면서요,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 기계, 설비, 전기까지 해서 다른 상무님들께서 현장을 점검을 하시려고 하면 제가 무조건 안전모를 쓰고 따라 나섰습니다. 전 공종을 같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첫 번째 현장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현장은 인근 현장으로, SK 공동주택 현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요. 메인 공무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경력이 되게 부족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제가 여성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부족함을 많이 스스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술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라이센스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기술사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건축시공기술사를 준비를 했고요. 아이가 있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혼자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한 3시간 정도,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꾸준하게 공부를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동안 3번 정도의 시험을 치렀는데요. 세 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56점의 점수를 받았어요. 모든 문제의 내용을 안다라고 판단하고 답안지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불합격인 것을 보고 이것은 시험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5시 30분 정도 일어나서 준비하고 6시부터 8시까지 공부하고 또 8시부터 아이 챙기고 9시에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평일 일상을 보냈고요. 퇴근을 하고 와서는 아이를 픽업하고 와서 아이 저녁 먹이고 아이 챙길 거 챙기고 10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 학원을 가는 게 저한테는 엄청 소중했습니다. 그때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도 회사가 엄청 바빠서 주말에도 좀 출근을 하는 상황이어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한테 부탁했어요. 주말마다 올라오셨어요.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 상태에서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으면 전화벨이 막 울려요. 아이가 울고 있고 엄마가 저에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니?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강의를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그 순간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좀 신경 안 쓰게 봐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이해가 됩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 들고, 한편으로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저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떨어뜨리고 목표를 이루겠다고 박차고 나온 제가 문제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에게 내려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학원 일정을 좀 조정을 했어요. 본강의만 듣는 걸로 조정을 하고요. 아이를 하루 정도 부탁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 엄마에게 부탁을 하고 교회 청년에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에 다니면서 제 입장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선 당연히 부족했지만 두 번째 시험을 봤을 때부터는 전략에 대한 부분에서 좀 터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시험에 도전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등교 거부를 하더라고요. 교실 안까지 들어가서도 저를 바라보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아이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나는 빨리 출근해야 돼. 뒤를 돌아서 아이를 떨어뜨렸던 생각이 나요. 퇴근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등교 거부를 했더라도 저는 평일 루틴대로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또 재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일상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3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 방문할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방문을 했습니다. 저의 아이가 쓰는 필통, 스케치북, 교과서 이런 것들을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검은색으로 막 색칠이 되어 있었고 연필은 부러져 있었고 학교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구나를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한테 혹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앞에서 목 놓아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를 나서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나는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시간을 나눠서 쪼개서 쓰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저희 아이에게는 할애된 것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면 살았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혹은 아이의 삶을 살피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학교를 나서면서 학원에도 연락을 하고 스터디하는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앞으로 내가 공부를 못할 것 같다. 집안 사정이 생겼다. 그날로부터 제가 하는 모든 공부의 루틴을 접게 되었습니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이의 감정을 어떻게 살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했어요. 수소문을 통해서 가족 상담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어요. 엄마가 너무 바쁘다는 거더라고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공부할 때 투자했던 그 모든 시간을 아이를 위해 써야 되겠다. 퇴근하고 나서 아이를 픽업하고 와서 매일 저녁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신나게 놀고 동화책 읽고 그림 그리고 엄마랑 함께하는 그런 활동들, 그런 사소한 활동들을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내가 참여한다. 모든 자원봉사는 제가 다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아이의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아이가 저랑 친해지고 또 저한테 자기 마음을 얘기하고 또 저의 생활을 또 물어봐주고 교감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그 우선순위를 그때 다시 한번 정립한 것 같아요.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가정이다. 가정과 아이가 우선이 되고 나서 그 이외의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행복의 수단이 되는 거지. 공부라는 것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희생시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랑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아이랑 정말 친해졌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왜 요즘 공부 안 해? 이러더라고요. 아이가 내가 공부를 하는 걸 알고 있었구나. 엄마가 자기 때문에 엄마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전처럼 너를 잘 돌봐주지 못하고 너랑 놀지도 못하고 너를 다른 친구 엄마한테 맡겨야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자기 괜찮다고 엄마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나 울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더 함축적이고 밀도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더 초단위로 아껴가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이가 저하고 약속한 대로 제가 다른 엄마한테 맡기고 교회 청년한테 맡겨도 울지 않고 너무 잘 지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우자도 같이 육아를 분담을 했고요. 제가 더 갈급하게 더 치열하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해 8월 시험을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평일에는 새벽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 일어나는 것 같고요. 아침에 공부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이나 혹은 틈이 날 때마다 메모장 같은 걸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퇴근하고 나서 아이를 픽업하고 아이를 챙기고 또 재우고 나서 또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1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잤습니다.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이를 위해서 이것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오로지 그 생각 하나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피곤하지 않았나, 잠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무조건 이것을 빨리 끝내야 나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정말 초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도서관에 8시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밤 11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저씨가 불을 끄는 그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요. 점심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핫바 같은 거, 뭐 삼각김밥 같은 거 싸서 가서요. 밥을 먹고 정말 10시간씩 앉아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근무하던 현장이 준공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대기 근무를 하게 되면서 시간의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평일에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했고요. 시험을 보기 일주일 전부터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자체적으로 시험을 봤고요. 그렇게 모의고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저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019년도 3회차 시험을 보러 8월에 갔고요. 1교시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한 페이지씩 해서 한 10페이지 정도를 작성을 하고요. 2, 3, 4교시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3페이지 정도씩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페이지를 작성을 하는 시험입니다. 장시간 시험을 보지만 시험 문제의 답안지를 막상 작성을 하려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글씨를 쓰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라는 과도한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볼펜을 3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손에 너무 힘을 강하게 줘서 그 볼펜 대를 분질러 먹었습니다. 3개 정도 볼펜대가 다 부러졌고요. 부러진 볼펜으로 겨우겨우 작성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뒤에서 다른 수험자분께서 도중에 나가시면서 저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볼펜을 저한테 주시면서 나가셨거든요. 4교시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볼펜이 부러지는 위기는 있었지만 제가 공부한 것들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의 루틴대로 공부했고요. 다음 해에 첫
번째 시험에 대비하는 대비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에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카톡 메시지로 합격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고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저희 큰아이였어요. 준영아, 엄마 해냈다.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너랑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남편한테도 연락을 했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가 이걸 이렇게 해낼 줄 몰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고맙더라고요. 필기 합격하고 나서요, 2달 뒤에 면접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문적인 내용들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예상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더듬지 않고 술술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려면 그 말을 많이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 100페이지 넘는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연습했습니다. 2019년도 10월에 구술 면접을 보러 갔고요.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셨고 저의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셨습니다.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연습을 했던 부분들이 질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요. 카톡으로 메시지가 왔고요. 사이트를 통해서 합격을 확인을 했습니다. 합격을 한 순간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합격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합격해야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사를 합격을 한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서야 한 발을 내딜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막상 이 자격을 취득하고 나니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기술사인데 더 알아야 되는데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기쁨과 함께 그 무게감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2021년 6월 30일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과정 중에 시간 강사와 박사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육아와 공부, 시간 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2024년 6월 30일에 정들었던 ITM 코퍼레이션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박사 과정은 모두 수료한 상태이고요.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서울로 배낭 하나 메고 올라왔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 막막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 자체가 꿈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공부가 생존이었거든요. 지금은 공부가 너무 즐거워요. 재밌고. 제가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가 성취감도 느끼고 정말 행복감을 느껴요.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노력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거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제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요. 제가 사실 가진 게 없잖아요. 나는 잘 되고 싶고 나는 꿈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거든요. 부족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좋은 분들을 붙여주시지 않을까? 혹은 기회를 열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엘리트가 아니라는 것도 너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살아갈 거고 좋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셨듯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인생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시점부터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하루도 허투루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 결과가 없으면 허무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결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과정이고 너무 과분하게 또 좋은 분들과 좋은 결과들로 맺어지는 걸 보면서 처음의 모습은 너무 미약하고 너무 부족했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꿈꾸는 것 이상의 모습이 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완성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값지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공부가 그렇대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처음에 물 줄 때는 잘하지 않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길쭉길쭉 자라나 있잖아요. 마치 저의 삶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계속 실패하고 끝이 안 보였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터널을 지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10년 단위로 봤을 때, 20년 단위로 봤을 때 분명히 저는 10년 전, 불과 5년 전, 불과 작년보다 성장
성장에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 50대가 기대가 되고 제 60대가 기대가 됩니다.